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선택하는 그 순간조차 단순한 실용적 판단을 넘어서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는가의 문제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존재의 본질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유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은 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명예, 그리고 적절한 외적 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만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죠.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제대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했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외적 조건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덕과 품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미 세계 속에서 타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입는 옷, 신는 신발,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도구로서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단지 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와 맺는 관계 방식 자체가 무질서하고 부주의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신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걸어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식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신발은 단순히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존중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검은색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양의 오행사상에서 검은색이 죽음과 마침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메를로 마이너스 퐁티는 우리의 신체가 단순히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색은 우리의 피부와 맞닿아 있으며 우리의 시야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적 자기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은색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세계로부터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지 않는 검은색은 타자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자신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반면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열어놓고 타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황색이나 분홍색 같은 화사한 색상은 단순히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과 활기를 세계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타자의 시선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눈을 통해 대상화되고 규정됩니다.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타자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버려진 존재, 수명을 다한 존재로 인식될 위험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타자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타자의 시선에 수동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쇠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여전히 품위 있는 존재, 존엄한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옷에 구김이 있다는 것, 형태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문제가 아닙니다.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곧
인간 일반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구겨진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는 곧 타인에 대한 존중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의 이성적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지만, 이 존엄성은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정갈하게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착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보트클럽 식당에서 정장을 입는 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예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것이 타자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자를 존중하고 그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윤리의 근원을 타자의 얼굴에서 찾았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하며 우리는 이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자에게 우리의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 역시 타자로부터 인정과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바로 이러한 윤리적 관계의 매개가 됩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은 타자에게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손목 시계나 반지,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군중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이데거가 세인이라고 부른 익명의 평균적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액세서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고 평균적 존재가 아닌 이 사람, 바로 나라는 개별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장식이 오히려 천박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기보다는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가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중용의 덕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상황에 맞게 자신의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진주나 보석이 진짜든 가짜든 크다 싶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은 노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풍요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치마를 권장하고 바지를 멀리하라는 조언은 단순히 신체적 결함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화합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다리가 휘고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마는 신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도 여전히 우아함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노년의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몸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신체의 약해진 부분을 보완하면서도 안정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우리는 노화를 부정할 수 없지만 노화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자기 배려는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가꾸어가는 실천이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옷차림에 신경 쓰고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고 자세를 곧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배려의 실천입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릎을 쭉 펴며 걷는 연습을 하라는 조언은 단순히 보기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내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세상을 향해 움츠러든 태도를, 곧은 자세는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우리 안에 혼돈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도 곧은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여전히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의 심리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2배에서 100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처럼 보이면 부자가 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우리의 사회적 기회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존 티몰의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똑같은 사람이 다른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적절한 복장을 했을 때는 10명 중 1명만이 명령에 따랐지만 단정한 복장을 했을 때는 10명 중 42명이 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외모에 속았다는 것이 아니라 옷차림이 그 사람의 권위와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고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단순히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창조해갈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철학적입니다. 노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르그송이 말한 생의 약동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명력을 발산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삶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해마다의 패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실존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세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스타일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간다는 것은 바로 본래적 실존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멋쟁이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칸트의 도덕 철학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새치기를 하거나 무조건 대우받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외적인 옷차림과 내적인 덕성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은 모두 이러한 철학적 통찰과 연결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라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감사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식을 하고 자주 샤워하고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은 자기 배려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옷차림을 밝게 하고 외출할 때 긴장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나 에티켓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흘러가는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매 순간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긴장한다는 것은 그 순간을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겠다는 태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들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가는 곳에 동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나이와 위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자기인식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도와줄 수 없다면 자리를 피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후덕한 늙은이가 되라는 조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대함의 덕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진정한 관대함은 물질적 베풀물 넘어서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타자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타자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라는 것은 타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에서 충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은 타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입니다.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윤리는 자아의 우선성에서 벗어나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타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친구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라는 스토아적 지혜입니다.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라는 조언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실현합니다.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활동성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체력과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라는 것은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고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만큼이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라는 것은 자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덕적 행위자는 타인의 명령이나 외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따라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노년의 옷차림과 삶의 태도에 대한 모든 조언은 하나의 철학적 진리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실현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태도와 가치관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맺는 매개이고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입니다. 진정한 골든 에이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의는 단지 운이나 재물을 부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노년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집약되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단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옷장 앞에서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철학적 실천은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단순히 편안함이나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세상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는 의식적 선택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철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며 매일의 성실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이 철학적 통찰이 의미 있는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